자, 이제 주택 정책입니다. 자, 이 주택 정책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실 때에는 54쪽에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와 자율화 이게 있죠. 첫 번째 주제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56쪽에 가시면 임대료 규제가 있죠. 이게 성격이 같아요. 이 규제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분양시장에서 규제하는 것이고 임대료 규제는 임대시장에서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이 똑같아요. 근데 약간의 해석이 다른데 더 중요한 것은 임대료 규제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11월 12월 달은.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아파트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 있죠. 요거는 10분의 0이에요. 10분의 0. 예, 알아서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바로 56쪽을 가면 돼요. 56쪽에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가 10분의 0, 10분의 1, 10분의 3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수 있으면 써놓으세요. 예, 물론 이걸 이제 계속 이 교재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기본서를 받으시겠지만 그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나서 나중에 볼 때는 이게 어떤 정도의 중요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미리 딱 적어놔야 야 이거 10분의 0이네 한 번도 안 나왔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노트를 보면은 제가 농담한 것까지 다 적어놨어요.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만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필기하느라고 제 설명을 못 듣는 것은 최악입니다. 차라리 설명을 듣고 필기를 못하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 필기는 옆에 사람 혹시라도 이제 옆에 사람들 거 보고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동영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는 그 수업을 들을 때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다음에 조세 정책 요 네 가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가 어떻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시장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규제하겠죠. 예를 들어 시장 임대료가 5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평당 연간 50만 원. 한 평에 1년에 50만 원이요. 임대료가. 그럼 1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500만 원을 내야 되겠죠. 1년에. 그리고 2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1000만 원을 월세로 내야 되죠. 맞나요? 네, 그 정도가 요즘 적당한 수준인가요? 그 정도면 싼 건가요? 10평짜리 집에 원룸 같은 거, 10평짜리 원룸 같은데 한 달에 한 40만 원 조금 더 되겠죠? 연 500만 원이면 1년에 40만 원 조금 더 되면은 뭐 비싼 건 아니죠? 그런데 안 살아봐서 한 50만 원 정도 친다 해도 600만 원 아니에요. 어쨌든 그 금액이 정부가 봤을 때는 서민들이 살기에는 비싸다라고 보는 거죠. 평당 연간 50만 원이 서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비싼 금액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를 할 때는 집주인들한테 덜 받게 하는 거죠. 예, 많이 받아야 40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규제, 임대료 규제.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최고 가격 규제라 그래요. 최고 가격을 얼마로 정했어요, 방금? 40만 원으로 정했죠. 시장 임대료가 얼마예요? 시장 임대료가 얼마인 상황에서? 50만 원에서 규제 임대료는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맞나요? 자, 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그래야 규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어요? 최고 가격 규제라고 이름 붙인다고요.
최고 얼마까지 받아야 되게 최고 40만 원 밖에. 근데 위치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요. 시장 임대료가 50인데 집주인들한테 60 밑으로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시장 임대료가 50만 원인데 정부가 집주인들한테 당신네들 60만 원보다 높게 받으면은 처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시장 임대료가 50만 원인 상황에서 임대인들한테 당신네들 60만 원보다 높게 받으면 처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규제라고, 이 규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 효과 없어요. 아무 효과. 아무 효과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임대료가 50이라는 얘기는 집주인들이 중개사무소에 물건 내놓을 때 내 집은 55만 원 받아줘. 또는 60만 원 받아줘. 70만 원 받아줘. 이러면은 집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시장 임대료가 50이라는 얘기는 그 수준의 집을 시세가 50이라는 얘기는 중개사무소에 나는 60만 원 받아주세요. 나는 70만 원 받아주세요 하면 집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해야 뭔가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높게 규제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내놓으면은 집이 안 나가는 걸 아는데 그렇게 내놓겠냐고요. 근데 그거 60보다 더 높게 받으면은 처벌하겠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자, 요렇게 했을 때가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걸 봐야 돼요. 이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임대인 입장이 돼봐야 되고요. 한 번은 임차인 입장이 돼봐야 돼요. 자, 일단 임차인 입장이 먼저 돼볼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50만 원 내던 게 벅찼어요. 40만 원으로 규제를 해준대요. 정부가. 든든한 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10평짜리 이렇게 작은 평수에 살던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평짜리면 1년에 500 내던 사람이에요. 1년에 500 내다가 이제 얼마만 내면 돼요? 40이니까 400만, 10평짜리 살던 사람은 400만 내면 되죠. 자, 여러분이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식구도 많고 막 이런 상황에서 평수를 조금 더 늘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식구 수만 두세 서너 대면은 혼자라면 모를까. 자, 그러면 이 평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요가 증가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똑같은 한 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평수가 더 넓어지는 것이 수요가 증가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만 그런 생각할까요? 한 사람만 그런 생각할까요? 임차인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음날 어떻게 해요? 중개사무소 찾아가서 넓은 집 좀 알아봐 주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수요가 증가해요. 사려고 하는 더 넓은 집에 살 사람들, 그렇게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요. 됐죠? 네. 자, 이거는 분명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보세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50만 원은 받아야 돼요. 자,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다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모아서 돈 집을 사면서 더군다나 대출까지 안고 사가지고 이자까지 내고 있고 또 뭐 들어올 때마다 뭐 이렇게 도배장판도 해주고 뭐 이렇게 수리도 해주고 자, 이 투자된 금액이 있죠. 투자된 금액이 있으니까 50원 받아야 그동안에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했던 거 보상받고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수리도 해줘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40밖에 못 받게 하면은 이제 막 우라통 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착한 국민으로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까요?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렇죠.
수리 안 해주는 거죠. 수리를 안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수리비 굳이 내가 뭐 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지금 내일 이제 철거해서 다시 임대주택을 지을 생각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에요. 내일 철거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새로 임대주택 해서 이제 또 임대료 좀 수익 좀 얻을 생각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철거하고 나서는 다시는 임대주택을 안 짓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공급이 감소해요. 지금 당장의 공급 감소하는 양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부러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마침 철거할 계획이 있던 집들 철거하고 새로 짓지 않는 방법으로는 공급,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당장에 많이 줄지는 않지만 어쨌든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해요. 자, 그럼 당장 시장에 찾는 사람들이 일단 많거든요. 당장 줄어든 거는 별로 없어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자체로 벌써 부족합니다. 이게 가격이 상승하죠. 근데 그게 상승이 시장에 내버려 두면 다시 상승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정부가 개입을 안 한다면. 근데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40 못 올라가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계약서에는 어쩔 수 없이 뭐를 써야 돼요? 40을 써야 돼요. 근데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넓은 집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점차 이 주택 자체가 어떻게 돼요? 주택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임차인들이 다리 아프게 발품 팔고 발품 팔아도 못 구하다 보면은 사정 할 겁니다. 집 좀 주세요. 근데 그런 사정은 이미 임대인들이 눈치챕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자, 어떻게 알아서 할까요? 돈 더 드릴게요. 스스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돈 더 드릴게요. 얼마 더 드릴까요? 계약서에는 50만 원 쓸 수 없어요. 계약서에는 얼마 써요? 40만 원 밖에 못 써요. 규제되니까. 그러면서 얼마 더 드려요? 10만 원 안 해요. 더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50만 원은 예전에 주택이 공급이 감소하기 전에 사정이에요. 이 사정 얘기가.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거든요. 집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줄어들었죠. 집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10만 원 더 줘서 안 됩니다. 어쩌면은 20만 원, 30만 원을 더 얹어줘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오히려 임차인들이 더 부담스럽죠. 골치 아프죠. 물론 모든 임대인들이 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임대인들은 정말로 국가가 시키는 대로 40만 원 받는 임대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임대인들은 하나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리를 안 해줄 겁니다. 질적으로 떨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집이라도 구하는 게 다행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서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면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요, 이사를 가기가 힘들어요.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 동네에 가니까 지금 집이 없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지금 눌러 앉아 살고 있는 여기서 그냥 멀리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동이 저하되고요, 이동이 저하된다는 게 뭐예요? 이사를 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멀리서 다닐 수밖에 없죠. 교통비가 증가하고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혼잡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멀리서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승센터가 붐벼집니다. 그럼 공급자들은요, 공급을 감소시키는데요,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 착하게 돈 받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되잖아요. 지키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은 투자를 기피하죠.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시장에서는요, 그나마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40만 원 받는 사람들은 질적으로 떨어뜨려도. 근데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웃돈 받는 사람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음성적 지불이라 그래요. 음성적 지불. 몰래 받는 거죠, 몰래. 뒷돈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뒷돈을 그러면은 굉장히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적 지불, 이렇게 해야 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음성적 지불이에요, 음성적 지불. 아시겠죠? 이런 시장을 암시장이라 그래요, 암시장. 암시장이 형성되는, 이 암시장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시장이에요. 계약서에는 얼마 써요? 40. 예, 계약서에는 40이요. 정부가 봤을 땐 다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돈을 더 웃돈을 얹어주고 거래를 한다고요. 자, 이거 바람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단기는 덜해요. 단기는 왜 덜할까요? 공급이 별로 안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돼요.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부작용만 더 커지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정책이 바로 임대료 규제예요. 저도 예전에 천지도 모를 때는 왜 정부가 임대료 규제 안 할까 그랬어요. 이 공부를 많이 안 했을 당시, 대학 다닐 때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게 임대료 규제하면 안 되는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더라도 잠깐 동안 해야 되는구나. 잠깐 동안. 어떻게 되기 전까지? 공급이 많이 줄기 전까지. 공급이 많이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얘가 가장 큰 문제예요. 얘가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음성적 지불이 더 세지는 거예요. 주택이 부족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음성적 지불이 세지 않거든요. 주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음성적 지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됐나요? 자, 요런 게 임대료 규제고요. 다음에 임대료 보조예요. 요거는 이제 저소득층들한테 보태주는 거예요. 보태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을 바로 통장으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걸 현금 보조라 그래요. 또 쿠폰 같은 걸 주는 방법이 있어요. 쿠폰 들어보셨나요? 바우처, 바우처 같은 거, 이 쿠폰. 그 혹시 저기 그 어린이들 있죠. 유치원 그 취학 연령 이전의 애들 집에 왜 학습 선생님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돈 주는 거 있잖아요. 학습지 비슷한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놀이 기구 가지고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한 달에 얼마씩 주면서.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뭐 옛날에 저도 우리 애 운물, 가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런 거를 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한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까지는 이제 구청인가 어디서 내주고요.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만 부모가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해놨어요. 3만 원인가 4만 원 딱 정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바우처라 해서 이제 쿠폰식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초과되는 것만 내가 부담하면은 그 업체에서 그 바우처 쿠폰을 가지고 구청에서 돈을 받아내는 거죠. 됐나요? 이런 거를 현물 보조라 그래요. 현물.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실제 그 서비스 용역, 그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거죠. 초과되는 거는 그 사람이 돈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 보조라는 게 있어요. 가격. 이 가격 보조라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설명을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가격 보조는 깎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값을 깎아줘요. 근데 깎아주는데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깎아줘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가 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금 보조 3만 원 할게요. 현금 보조. 현금 보조 3만 원 하고요. 바우처, 현물 보조죠. 현물 보조로 쓰는 게 더 낫겠습니다. 경제적인 분석으로 할 때는 현물 보조.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쿠폰이죠. 쿠폰, 바우처. 쿠폰을 3만 원짜리 주는 거예요. 현금 3만 원이 아니고요.
쿠폰 3만 원짜리 주는 거요. 그다음에 가격 보조는 예를 들어 50% 이렇게 50% 깎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차피 이 보조를 받을 사람이고 반드시 보조를 받을 사람이라면 6만 원짜리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6만 원짜리 서비스. 6만 원짜리 서비스를 받으면 현금으로 보조받아서 내 돈 3만 원 얹어서 돈 주면 되죠. 현물 보조는 내 돈만 3만 원 주면은 나머지 3만 원은 그 업체에서 쿠폰 가져가서 3만 원 받으면 되죠. 가격 보조 50%는 6만 원에 50%만 내가 내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요런 경우라면 현금 보조나 현물 보조나 가격 보조나 어차피 보조받는 금액으로 취급하자면 3만 원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이제 특별한 경우 말고요. 대부분의 경우 현금 보조 받을래요? 현물 보조 받을래요? 가격 보조 받을래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상하게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무조건 돈이에요, 돈. 네. 왜 더 좋을까, 이게? 어차피 할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3만 원 받아가지고 과자 사 먹고 애는 안 가르치고 그럴 수도 있고요. 됐나요? 근데 3만 원 가지고 우선 딴 데 급히 쓰고 나중에 돈 생기면 저기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활용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걸 많이 예를 드는가 하면은 65세 이상 노인들 있죠.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그 교통비를 보조하거든요. 교통비를 한 달에 3만 원 보조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갈 때 1,000원, 올 때 1,000원 감안해서 3만 원 보조하는 거예요. 갈 때 1,000원, 올 때 1,000원이면 하루 2,000원이죠. 그럼 한 달이면 6만 원이죠. 그 반 틈을 보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교통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거 하고요. 30장의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제시할 때마다 500원만 내면 돼요. 가격 보조. 돈 5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30장 쿠폰으로 주는 거예요. 탈 때마다 한 장씩 떼주고, 이제 다 쓰면은 내 돈으로 1,000원씩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좋아해요? 현금 보조. 이게 노인들이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교통 이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는 게 시간이죠. 돈 받아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걸어 다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요, 누가 더 좋을까요? 이게 보조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좋을까요? 이게 더 좋을까요? 가격 보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남는 게 시간이라니까요. 옆에 노인한테 깡 해서 파는 거죠. 깡 해서 팔고, 옆집 노인은 이거 받으면은 자기 거 30장에다가 이거 30장 받으면은 이거 내고 되면 되니까 이거 싸게 사면 되지, 이거를. 한 25,000원 이렇게. 됐나요? 근데 요거는요, 이거 안 타면 혜택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원래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이게 가장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를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게 현물이 조금 이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덜한 편인데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래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는 현금 보조예요. 근데 만족도 가장 떨어지는 거는 가격 보조고요. 근데 정부가 의도하는 거는 뭐예요?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힘들게 다니지 말란 의도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나타날 가능성은 제일 높은 게 뭐예요? 가격 보조예요. 되셨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하면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격 보조를 말해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슨 보조요? 가격 보조요.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 보조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 보조는 무슨 프로그램이요? 할인 프로그램, 할인. 아시겠죠? 자, 이제 지워도 되죠, 이제? 그래서 가격 보조인데,
근데 어떤 보조이든 간에 이거는 분명해요. 보조를 받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실질소득이 어떻게 돼요? 이제 보조를 받게 되면 원래 소득보다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를 받으면 뭐가 높아진다고요? 실질소득이 이렇게 높아져요. 이랬을 때 또 효과를 따져요. 효과. 개인적으로 이제 왜 이렇게 효과를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개입한다는 게 뭐에 영향 미친다고 그랬어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수요 공급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정부가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 얘기가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요를 어떻게 하겠어요? 보조 받았으면은 지금까지 좁은 집에 살던 사람들이 보조 받으면 어떻게 해요? 수요를 더 넓은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넓은 집으로 가려고 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미 기존의 주택들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기존의 주택들은 한정돼 있는데 사람들이 더 넓은 집을 찾을 거 아니에요. 중개사무소 가서. 근데 집은 한정돼 있으니까 가격은 올라가죠.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하고 상황이 다른 것이 아까는 임대료를 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암시장으로 올라가는 거고 계약서 쓸 때는 그냥 규제 40만 원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올라가는 거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임대료를 규제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래 임대료가 50이었어요. 자, 시장 임대료 50이에요. 50이었는데 임대료가 55, 60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 이게 60으로 올라갔다. 근데 이 보조해 준 것을 환산하면은 20만 원 환산해 보세요. 이 20만 원어치 해당하는 보조를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만 원어치 해당하는 보조를 해줬는데 정부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20만 원 보조해주면 당신 주머니에서는 30만 원만 보태서 사세요. 이런 의도잖아요. 의도가.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임대료가 올라가 버렸죠.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 버렸으면 20만 원에 해당하는 보조를 해서 30만 원만 보태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40만 원이 내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요. 50만 원으로 유지가 안 되니까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정부가 의도했던 20만 원의 혜택을 다 못 보는 거죠. 누구도 혜택 보게 되는 거예요. 임대인도 혜택 보는 거예요, 지금. 그 20만 원이 나가서 원래는 임차인들이 50만 원 내고 살았잖아요. 근데 20만 원 받아서 이제 30만 원만 더 내면 되겠네 생각했는데 근데 60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40만 원 내야 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혜택은 얼마밖에 못 본 거예요? 10만 원 밖에 못 10만 원. 그럼 나머지 10만 원 누구 주머니에 갔어요? 임대인 주머니에 갔어요. 됐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반반으로 설정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이게 누구한테 더 많이 돌아갈지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주변에 주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이 없다면 임대료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보조는요. 임대료 보조는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든 관계없이 모두 공통이에요. 모두 수요자한테 보조해 주는 건 모두 공통이에요. 예를 들어 육아보조. 자, 어린이집 보낼 때 1인당 30만 원씩 보조해 줍니다. 원래 한 30만 원 조금 더 넘었을 거예요. 30만 원 좀 더 넘어서 한 35, 한 4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3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는 편의상 그냥 40만 원이라 할게요. 원래 한 40만 원 했습니다, 진짜. 40만 원에서 정부가 육아보조 30만 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학부모 주머니에서는 얼마만 나오면 되도록 하는 거예요? 10만 원만 나오면 되도록 하려는 의도죠. 근데요, 어린이집에 이제 맡기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막 맡기잖아요. 네, 집에서 그 애 이제 보던 엄마들도 직장 생활 안 하는 엄마들도 맡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린이집들에서는 어떻게 해요? 원비를 올린다고요. 원비를 올리면 이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원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저기 업체의 직원 얘기가 한 달에 거의 60 가까이 나간대요. 한 달에 이 나가는 돈이. 그러니까 그 보조 받는 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의도가 한 10만 원만 내 주머니에 나가면 되는데 거의 30만 원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보조 혜택을 상당 부분을 누가 가져간다는 얘기야? 유치원에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게 모든 보조의 공통입니다. 여기 공급자도 혜택 본다는 거죠. 수요자한테 보조를 했는데 그 혜택은 공급자도 본다는 거예요. 이게 공급자가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뭐라고요? 임대인도 혜택 보는 거예요. 자, 돈 되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 되죠? 자, 이걸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해. 이 임대인을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또 임대인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어린이집에서 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돈 되니까 가격도 이미 올려가지고 돈 되는 거예요. 이미 올려서 돈이 돼요. 계속 돈이 되면은 이게 뭐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모집을 더 해야 되는데 시설이 한정돼 있잖아요. 시설이 한정돼 있으니까 하나 더 해야지. 여러분들은 돈 벌 적이 안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이게 동물적 감각으로 돼야 돼 이게. 아 이거 돈 되네. 막 돈 되니까 야 둘째도 해라, 셋째도 해라. 온 형제 자매들 다 시키는 거죠. 뭐야? 그게 공급이 돈이 되면은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돈이 되면 공급이 증가해요. 돈이 되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이제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어야 그래야 이제 초과 이윤은 사라지고 누가 다 혜택 보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다 혜택 보게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야만 임차인들이 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요? 임대료 보조요. 요거를 단기 효과라 하고요. 요거를 장기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듣고 보니 참 재밌죠? 시장의 어떤 이런 얘기들이요. 모든 보조는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요 공급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수요 공급은 다 똑같아요. 석유 수요 공급이든 전세 수요 공급이든 모든 수요 공급은 다 똑같아요. 이거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할 것이 없는데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할 걸 좀 남겨놔야 되는데 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요거는 뭔가 하면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요도가 여기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아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LH공사나 SH공사에서 짓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워낙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조를 해줘도요. 보조를 해줘도 만약에 주변에 임차인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별로 없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많이 올라간다 그랬죠. 집이 없으니까, 집 자체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보조 방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집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다 올라가 버리면 거의 대부분 누구한테만 혜택 주는 거예요? 임대인한테만 혜택 주는 거예요. 그때는 아예 정부가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죠? 그래서 생산해서 내놓는 거예요. 생산해서 내놓는다면 시장 임대료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싸게 해야죠. 40에 맞추고 있다면은 여기 들어와 사는 사람은 40에. 그러니까 시장 임대료는 얼마고요? 시장 임대료는 50인데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이거는 40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여기예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여기고 여기는 임대료가 얼마예요? 50이죠. 그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거예요. 옆 동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늘. 공공임대주택 얘기가 나오면 어느 동네에 지었다 생각해야 돼요? 옆 동네에.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옆 동네에 이거 생겼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또 효과예요. 계속 효과죠, 효과. 효과는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수요 공급 얘기해야 돼요. 자, 이게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요가 줄죠. 이쪽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자, 이쪽으로 가면은 수요가 줄면은 아까 지난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요가 줄어들면은 가격이 떨어지죠. 빈집들 늘어나고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자, 임대료가 하락하면은 자, 이제 여기 임대료가 올라갔을 때는 공급자들이 혜택을 보는 셈이었잖아요. 초과이 높고. 근데 이제는 임대료가 떨어져요. 뭐 한 예를 들어 40까지 떨어져. 40. 자, 이렇게 40까지 떨어지면은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왜? 여기 가나 여기 있으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혜택 본다 하는가 하면은 여기를 사적 시장이라 그래요. 여기를 사적 시장.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혜택 본다? 사적 시장의 임차인도 임차인. 사적 시장의 임차인이에요. 사적 시장의 임차인이 혜택 보는 거예요. 여기를 공공시장이라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혜택 본다? 이거는 당연히 혜택 보는 거고요. 싼 데 갔으니까. 여기에도 단기적으로는 40이 된다고요. 이게 사적 시장 효과입니다. 지금 이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혜택 봐요? 사적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 봅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료가 40이 된다는 얘기는 기존 공급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50원 받아야 되잖아요. 시장 임대료 50원 받아야 되는데 40밖에 못 받으니까 손실 버는 거죠. 돈 돼요, 안 돼요? 돈 안 되죠. 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돈 되면 공급이 증가하지만 돈 안 되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지난주에 공급했어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자,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 공급을 바로 하고 이렇게 와서 하는 이유가 이거를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수요 공급하고 바로 와야. 그죠?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해야 돼, 다음 주에. 그래서 중간에 뭐 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보내서 잡다한 것들은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자, 임대료가 이제 얼마로 올라가요?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는 계속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제 정상 이윤을 회복해요, 임대인들이. 이러면 더 이상 공급이 감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은 최종적으로, 이게 장기예요, 장기. 최종적으로는 누구만 혜택을 봐요? 어떤 임차인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쪽에 왔는 임차인만 혜택 보는 거예요. 여기는 다시 50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됐나요? 이런 얘기하는 게 바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얘기입니다. 그럴듯하죠?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머리의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죠. 어제 들은 걸 어떻게 아냐고. 어쩌면은 저 나가는 순간 까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다시 또 1월 달에 반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3월 달에 반복을 하고요. 5월 달에 또 할 겁니다. 그러면은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으면 더 그럴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 조금 복습 더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조세 정책, 조세 기착. 자, 요거는 뭔가 하면은 자, 조세를 누구한테 부과하는가 하면은 보통 조세는 보통 공급자에게 부과를 해요. 보통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파는 사람한테 조세를 부과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납세 의무자는 거의 대부분 이제 공급자예요. 판매하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근데 이게 납세 의무자요. 네,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죠? 공급자잖아요. 그 업자들, 그 식당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우리가
그 식대를 내면 그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내는 거죠. 우리가 돈은 누구 주머니에 나왔어요? 돈은 수요자 주머니에서 나왔지만 납세 의무자는 공급자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형식적으로 수요자가 돈을 냈고 납세 의무자가 공급자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누가 내느냐 이거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조세기책이에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자 이게 그 주택의 경우에도요 재산세라는 게 붙죠. 그 재산세가 붙는데 그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집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새 집으로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대주택으로 새 집으로 내놓으면 지금 임차인이 세를 들어가 살아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임대인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세금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100만 원이라는 재산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재산세를 내라고 하는데 그 돈을 가져가야 되는 사람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세무서에? 임대인이 돈을 들고 가서 납부를 해야 되죠. 근데 그 돈이 임차인 주머니에서 나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세금, 월세 더 안 내면은 방 안 주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주변에 집이 없는 경우에. 주변에 집이 없어요. 살 집이라고는 이 집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1년에 1000만 원 월세를 냈는데 이제는 1년에 110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은 그 세금 100만 원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갖다 내는 납세 의무자는 임대인이지만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임차인 주머니 털어서 낸 겁니다. 맞죠? 자, 근데 만약에 주변에 널린 게 빈집이에요. 널린 게 빈집인 상황에서 재산세를 100만 원 내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려버리면 딴 데로 가버리겠죠. 그러면은 자기 집이 빈집이 돼버립니다. 그럴 때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사정할 수 있습니다. 한 푼도 안 올릴 테니까 제발 있어만 주세요. 그 돈은 절대로 임차인 주머니에서 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00만 원 받아서 예전처럼 100만 원을 세금 내고 자기 주머니에는 900만 원만 챙겨야 돼요. 됐나요? 이럴 때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누구 주머니에서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세 전가라는 말을 쓰고요. 조세 전가라는 건 뭐예요? 납세 의무자가 내야 될 돈을 그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것을 조세 전가라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조세 귀착의 문제라 그래요. 돌아갈 귀 붙을 착, 이렇게 돌아갈 귀 붙을 착. 됐나요? 자, 근데 이게 누가 선택의 여지가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급자의 선택의 폭이 더 많으냐 또는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 공부한 탄력성과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탄력성. 그게 뭔가 하면은 지난주에 탄력성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어요. 수량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면 탄력적이고 수량을 많이 변화시킬 수 없다면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자, 임차인 입장에서 지금 임차인들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여러 집이 세 들어 살고 있어요. 또는 원룸 주택에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빈집들이 많은 상황이라면 수요자들이 이 집 수요량을 줄여버리고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때는 수량을 많이 줄이고 딴 데 갈 수 있죠. 이게 뭐예요? 탄력적인 상황이에요. 다른 선택의 폭이 많다는 게 탄력적이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변에 빈집들이 없어요. 무슨 상황이에요? 비탄력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더 부담하겠어요? 덜 부담하겠어요? 덜 부담하는 거죠.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하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공급자의 탄력성하고 수요자의 탄력성을 따져보는데 이쪽이 더 탄력적이면 어떻게 되고요? 누가 덜 부담이고요? 수요자가 덜 부담하는 거예요. 이쪽은 수요자 덜 부담. 근데 공급자들도 선택의 여지를 따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공급자들은 야 그거 너 안 살아도 돼. 그거 안 살면 내 다른 걸로 바꿔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 마침 잘 됐네. 너 얼마든지 나가. 이러면은 공급자도 선택의 폭이 클 수 있죠. 예, 이러면은 누가 덜 부담해요? 예, 공급자가 덜 부담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다르다 그래요. 상대적 탄력도.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일수록 더 부담, 덜 부담? 저는 공급자를 비탄력적이라고 오해는 하시는 것도 안 맞나요? 탄력성을 말해요. 탄력성. 탄력성을 나타내는 숫자를 말해요. 그 숫자는 선택의 폭을 말해요. 이게 2고 이게 3이면 이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3가지가 있고요. 이건 2가지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선택의 폭이 3가지, 선택의 폭이 2가지 이런 식으로. 탄력성이 클수록 또 선택의 폭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량을 많이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다르고요. 키워드는 이거요. 탄력적일수록 더 부담이다, 덜 부담이다.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다. 덜 부담. 그러니까 앞에 말을 집어넣으면은 공급자가 탄력적일수록 공급자가 덜 부담하고 수요자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가 덜 부담하고 이렇게 됐나요? 자, 이게 바로 조세 귀착의 내용입니다. 됐나요?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됐죠? 더 할까요? 지금 더 하고 싶은 표정들이 어떻게? 지금쯤이면 맞춰야 되는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들어갑니다. 이 부동산 투자는 다음 주에 다 못 끝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투자는 분량이 좀 더 많아서 지금까지는 이제 매주 주제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약간은 벅찰 수 있어요. 아무튼 애는 써보겠지만 벅찰 수가 있습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